네, 북한 간부 200여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질 않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인배 전 청와대 북한 전략을 담당하는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인배 박사, 그리고 이창영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그 전해진 소식이요. 심리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200여 명이 귀국을 안 하고 있고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해외 나가 있는 그 노동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 12억 달러 정도거든요. 주로 중국입니까? 주로 중국이 때문에 동남아도 또 있고요. 동남아 일대 또는 중동의 일부 건설 현장도 가 중동에도 있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 12억 달러면 북한 그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네. 북한 GDP가 대략 한 300억 내지 4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북한의 GDP의 30분의 1 또 4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그 많은 액수를 그렇군요. 이 노동자들이 나가서 벌고 이들을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중에서 이 북한 내의 체제 불안정 또는 공포 정치, 숙청 이거를 보고 예.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쪽에서 현재 나가 있는 현장에서의 자기의 소득이라든가 예. 위치가 있으니까 아마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고 한 건 뭔가 그 돌아오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북한이 워낙 지금 공포 정치가 심하니까 안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그 해외 간부들이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화를 획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북한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들이 뭐 무기 수입 수출하는 거, 마약하는 거, 뭐 슈퍼노트 하는 거, 뭐 아까 해외 노동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매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 그리고 한국에 의해서 다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모으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단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철금 추궁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들어가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 들어가면 혼나겠다 하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 뭐 아니면 수십 명도 아니고 200명이 지금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다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순자 이게 중국의 순자 애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궁하필위 이 아래가 궁하면은 예.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런 뜻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계속 지금 처형, 뭐 숙청, 뭐 주민, 뭐 사형, 뭐 전부 다 이 피해 숙청 이 채찍으로만 지금 북한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좋지 않고 압박은 더 가중되고 갈수록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이 국민이 핍박당하고 아주 궁핍한 상황에서는 예. 어떤 형태든 국민들이 반응은 이제 첫 번째는 이 위를 속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거든요.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 예.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회피하는 단계죠.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뭐 애완동물도 우리가 잘못 강하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강하게 압박하면 네. 애들이 얼굴을 핥히거나 말이지. 예, 예. 또는 우리가 저기 순자 애공편에 보면은 새는 공격을 하면 사람을 쪼개 되고 짐승은 그 사람이 공격하면 핥히게 되는 사람을 핥힌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지금 김정은 지도자가 워낙 백성들을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이게 쪼달리게 하기 때문에 군피하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피하는 단계죠. 예. 회피하는 단계. 복귀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회피하면 그게 그냥 피할 수 있습니까? 계속 어디 뭐 도망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한 건데.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이쪽에 있겠죠. 제가 알기로 원래 그 외교관 외부에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예. 가족들은 이제
북한에 두게 되죠. 하고 이제 그 개인만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2009년 정도부터 그걸 조금 해제를 했었어요. 북한 당국이 해서 학생들도 이제 가족들을 같이 내보내서 공부도 시키게 되고 조금 굉장히 많이 풀어졌는데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은 어땠지 하면은 김정은이가 후기자로서 이제 간택되어서 활동을 하기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통제가 안 되게 돼 있는 업보는 아마 김정은이 그때 해외에서 돌아와가지고 좀 뭐 인터내셔널하게 했던 판단의 미스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그 10여 명은 이미 망명을 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망명은 어떤 식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망명이라는 거는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 해외 본국에 있던 자가 예. 해외에 도피해서 다시 돌아갈 경우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경우 그것이 확실할 경우에 그 망명으로 인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결국 망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보복을 당하거나 처벌을 당하거나 생명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삼국으로 온다. 그 삼국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그렇게 될 만한 사례를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4월 중순에 그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MCIS, 모스크바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참 그때 그 자리에 현영철 북한 무력부장이 왔었거든요. 예. 이제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어떤 회의 전날 인접 테이블에서 이제 같이 저쪽 사람들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당시 이제 수행했던 이제 북한 지역 간부들이나 또는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북한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도 이제 같이 올려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들이겠죠. 당연히죠. 그런데 이제 이 현영철이가 가서 사실은 김정일과 북러, 푸틴의 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러 간 큰 역할을 띄고 갔는데 사실 성공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귀해서 아마 그런 책임도 한 작용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현영철 얼굴도 직접 보셨군요. 그렇죠. 불과 몇 달 전에. 바로 여기 이제 러시아 국방 장관이 주관하는 만찬 자리에 우리 테이블 이쪽이면 이제 현영철 테이블은 저쪽이고 같이 이제 근데 대화는 이제 저쪽에서 회피해서 서울서 왔습니다 하고 악수를 해도 회피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뭐 본인의 운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그때까지 몰랐겠죠. 거기 와서 같은 호텔, 우크라이나 호텔 같은 호텔에 저희들은 좀 아래층에 있었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현영철이가 복귀해서 얼마나 있었다가 뭐 졸고 있는 모습 등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숙청을 당하고 나머지 거기 남아있었던 무관이라든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 신변의 위협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 일로 생각되고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갔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심사숙고 아주 심하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의 그 비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인가요? 노동당 39호실. 그 담당자도 망명을 했다는 설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오기 전에 뉴스에 그렇게 39호실은 뭐 아시는 바와처럼 북한의 그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39호실에서 아마 그 국장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통치 자금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부패에 연루되어서 나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왜 두 가지 다 중요한 그 추측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 경우에서 외화를 못 마련한다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 대단히 어려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개인 부패 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 공포 정치에 의해서 돌아갔을 경우에 본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거든요. 39호실의 간부 출신이면 대단히 그 혜택이 많습니다. 대단히 좀 유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아마 대단한 위협 상황이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왔을 거다 보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고위 관계자가 나가버렸다는 것은 정보도 다 서방, 미국, 뭐 우리나라에 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랄까 위협, 불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그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은행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30억 불 정도 통치자금 김정일 때 그것이 어떻게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대단히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39호씨를 간부가 탈북했다고 했을 때 미국도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테고 예. 물론 우리도 뭐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000년 이후에 공개 처형된 주민만 북한 주민이 1382명이라는 물론 이제 추정치입니다만은 충격적이더라고요. 1382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거지요. 공개 처형이요. 그러면 어떤 죄목으로 이게 처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제목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먼저 큰 그 명분은 예. 김정은 체제 안착 또는 체제 유지에 저해가 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여튼 그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여튼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형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예. 통치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통치를 하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근이 있으면 당근으로서 이게 달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라서 당근을 쓸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전에 김정일이나 그 전에는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래도 한국 남한보다는 나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김정일은 그래도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뭐 또 북중 교육 등등을 해서 김정일의 호주머니에 통치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었죠. 근데 김정은 들어서부터 그 전부터 물론 이제 시작 금강산 관광 주도됐죠. 개성공단 근거리 했죠. 북중 교육 나빠졌죠.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 제재도 강화됐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쓸 수 있는 통치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네.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채찍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이 결국은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약하게 때린 채찍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강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처형, 네. 그것도 고위 간부, 가장 최측근을 처형하는 이런 갈수록 강도 높은 채찍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지금은 아직은 공포가 분노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점점 임계점을 향해서 갈 것 아닙니까? 분노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지도층들을 좀 분리해서 우리도 당신들은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가 김정은 정권과 분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분석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통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정책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자체를 해서 다루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또 하나의 방식은 보수 진영에 될 때는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다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둘이 사실은 정책적 실효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정책 당국자가 또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북한 인권센터가 이제 북한에 이제 한국에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압박과 그런 게 대해서는 엄중히 우리가 워칭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권이 있다라는 사인은 여러 경로로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경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경로는 우리가 대북 지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예. 그것이 그야말로 맞춤 형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식들은 철저하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